만약 여러분의 회사 사장님이 내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이유 하나로 직원 60만 명을 영하 40도 추위 속에 내몰아 얼어 죽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치광이 살인마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그를 프랑스의 영웅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그는 그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소시오패스일 뿐입니다. 키 168cm의 열등감을 덮기 위해 유럽 전체를 거대한 무덤으로 만든 남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화려한 금박제복 속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사실 지금 여러분의 직장 상사 혹은 뉴스에 나오는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의 얼굴과 소름 돋게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인간의 권력욕으로 보는 클리오의 욕망의 세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여신 클리오입니다. 오늘 제가 작정하고 파헤칠 인물은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단순히 전쟁자라는 천재 이야기? 지겨우시죠? 저는 오늘 그의 침실, 그의 컴플렉스, 그리고 수십만 명을 동토의 땅에서 얼어 죽게 만든 그 지독한 나르시시즘의 민낯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독재자 같은 CEO, 폭주하는 정치인들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섬뜩한 통찰을 얻어가실 겁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도 언젠가 현대판 나폴레옹의 화려한 말발에 속아 여러분의 인생을 그들의 전쟁터에 땔감으로 바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1804년 12월 2일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이날 파리의 겨울비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대성당 주변은 새벽부터 몰려든 인파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성당 내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개의 밀랍 촛불이 타오르며 뿜어내는 매캐한 연기, 귀족들이 뿌려댄 짙은 향수 냄새, 그리고 긴장감에 젖은 사람들의 땀내 섞인 공기. 벽면은 최고급 벨벳과 황금실로 수놓은 테피스트리로 뒤덮여 있어 이곳이 신의 성전인지 사치스러운 연회장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대관식 한 번을 위해 나폴레옹이 쓴 돈은 당시 프랑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 입힐 옷값으로만 수백만 프랑을 뿌렸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화려한 단상 뒤에서 벌어지고 있던 촌극입니다. 나폴레옹의 여동생들은 올케인 조제핀의 황후 대관식 드레스 사락을 들어주는 것을 거부하며 악을 쓰고 싸웠습니다. 내가 왜 저 늙은 과부의 들러리를 서야 해? 라는 고성이 오갔죠. 황제라는 위엄 뒤에는 이토록 콩가루 같은 집안 싸움이 얽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오, 교황 비오 7세가 옥좌에 앉아 나폴레옹을 기다립니다. 70대의 노쇠한 교황은 로마에서 파리까지 강제로 끌려오다시피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교황을 존경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대관식을 장식할 가장 비싼 액세서리가 필요했을 뿐이죠. 관례대로라면 교황이 신의 이름으로 황제에게 관을 씌워줘야 합니다. 성당 안에 10,000명이 넘는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 엄숙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폴레옹은 제단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교황의 손에 들려있던 황금 월계관을 낚아채듯 가져가 버립니다. 교황의 손이 허공에서 무한하게 떨렸죠. 나폴레옹은 관중을 등지고 서서 보란듯이 스스로 관을 머리에 꾹 눌러섰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 이 왕관은 내가 내 칼로 쟁취한 것이다. 침묵 속에 경악한 귀족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신권에 대한 모독이자 전 유럽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씻을 수 없는 쿠르시카 촌놈의 컴플렉스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본토 귀족들에게 이탈리아 사투리나 쓰는 촌뜨기라며 무시당했던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 키 작고 가난했던 포병 장교 시절의 서름. 그는 황제가 된 그날조차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 악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봐라, 너희가 숭배하는 신조차 내 발 아래 있다!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이 대관식의 본질이 고작 나 무시하지 마 라는 한 남자의 찌질한 인정투쟁이었다니 말입니다. 원래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스스로 왕관을 쓰며 쇼를 하지 않습니다. 속이 텅 빈 강정일수록 포장이 요란한 법이죠. 나폴레옹이 쓴 저 황금 월계관, 사실은 그의 머리를 짓누르는 거대한 열등감 덩어리가 아니었을까요? 성당을 가득 채운 황제 만세의 함성소리. 나폴레옹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겠지만 그 함성은 곧 프랑스의 젊은이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장송곡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신이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겠죠?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화려한 커튼 뒤에서 그는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큰 재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선택한 다음 무대는 어디였을까요? 황제가 된 나폴레옹에게 전쟁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뇌를 마비시키는 도파민이자 불안을 잊게 해주는 마약이었습니다. 1805년 오늘날의 체코 지역에서 벌어진 아우스터리츠 전투. 나폴레옹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 7만 명을 상대로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덫을 놓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약한 척, 군대의 오른쪽 날개를 비워두는 척 했습니다. 적들이 나폴레옹이 겁을 먹었다며 흥분해서 고지대에서 내려오자 안개 속에 숨겨두었던 주력 부대가 적의 허리를 끊어버립니다. 그 유명한 프라젠 고지 점령입니다. 하지만 진짜 광기는 그 이후였습니다. 패배한 러시아 병사들이 꽁꽁어 넣은 사찬 호수 위로 도망치기 시작했을 때 나폴레옹은 포병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을 쏘지 마라, 얼음을 쏘아라. 우레와 같은 대포 소리와 함께 얼음판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차가운 겨울 호수 위로 수천 명의 병사와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검은 물속으로 수장되었습니다.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은 피와 얼음 조각뿐. 나폴레옹은 망원경으로 그 생지옥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을 알렉산더 대왕, 아니 그 이상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쟁터 밖, 인간 나폴레옹의 밤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지독한 의처증 환자였습니다. 아내 조제핀, 나폴레옹보다 6살 연상이었고 사교계의 여왕이었던 그녀는 남편이 전장에서 피를 튀기는 동안 파리의 침실에서 젊은 장교들과 바람을 피우느라 바빴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장에서 쓴 편지들을 보면 기가 찹니다. 내 사랑 조제핀, 당신의 가슴에 키스하고 싶어 미치겠어. 나는 수만 명의 적을 죽였지만 당신의 답장 한 통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어.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천하의 나폴레옹이 촛불 아래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아내의 편지를 구걸했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침실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제핀이 그를 차갑게 대할수록 나폴레옹의 정복욕은 더 불타올랐습니다. 아내 하나를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유럽 전체를 정복함으로써 보상받으려 했던 겁니다. 내가 베를린을 짓밟고 빈을 함락시키면 너도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겠지? 그는 런던, 베를린, 빈, 마드리드를 차례로 무릎 꿇립니다. 프랑스군의 군화 소리가 들리면 유럽의 왕들은 짐을 싸서 도망가기 바빴죠. 그는 정복한 땅의 왕관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장난감 나눠주듯 던져주며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형 조세프는 스페인 왕, 동생 루이는 네덜란드 왕.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거대한 가족 소꿉놀이였습니다. 남자들의 권력욕 뒤에는 항상 인정받고 싶은 여자가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좀 구질구질했죠. 결국 조제핀이 아이를 못 낳자 가차없이 이혼해버리고 적국이었던 오스트리아의 공주 마리 루이즈와 재혼합니다. 황통을 이어야 한다는 명분을 댔지만 사실은 뼈대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와 결혼해서 자신의 근본 없는 태생을 세탁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도 전쟁도 결국은 그의 컴플렉스를 채우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 끝없는 승리는 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참모들이 폐하, 보급선이 너무 깁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라고 조언해도 그는 코웃음을 쳤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상황은 내가 만든다. 이 오만이 그를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입구로 밀어넣습니다. 천하무적일 것 같았던 그가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친 도박을 하게 됩니다. 지도 한 장만 제대로 봤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었죠. 60만의 목숨을 건 이 도박,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812년 6월,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을 결심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영국과 몰래 무역을 했다는 것. 고작 자신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동원한 병력은 무려 60만 명. 당시 유럽 전체 인구를 생각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걸어다니는 도시 규모였습니다. 프랑스군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 전 유럽에서 징집된 병사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크리스마스 전에는 따뜻한 파리로 돌아오겠다. 그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병사들도 화려한 군복을 입고 소풍 가듯 행군했죠. 하지만 러시아의 광활한 평원은 그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정면 승부를 피하고 계속해서 더 뒤로 후퇴하며 모든 마을과 식량을 불태웠습니다. 그 유명한 청야 전술. 나폴레옹의 군대가 지나가는 곳에는 잿더미와 썩은 물뿐이었습니다. 9월, 드디어 모스크바에 입성했을 때 나폴레옹이 본 것은 화려한 크렘린 궁전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거대한 화장터였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성지인 모스크바에 직접 불을 지르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잘 곳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텅 빈 크렘린 궁에서 멍하니 창밖의 불길을 바라보며 한 달을 허비했습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가 항복문서를 보내올 거라 착각하면서요. 그리고 동장군이 찾아왔습니다. 10월 말 철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미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 30도, 그리고 영하 40도. 상상이 가십니까? 체감 온도가 아닙니다. 실제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의 멋진 군복은 러시아의 살인적인 추위 앞에서는 얇은 종이 쪼가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삭제된 아비규환의 지옥도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병사들은 죽은 동료의 허벅지살을 베어 구워 먹기도 했고 쓰러진 말의 배를 갈라 그 따뜻한 내장 속에 들어가 추위를 피하다가 그대로 얼어 죽기도 했습니다. 밤새 모닥불 주위에 모여잤던 병사들은 아침이 되면 그대로 얼어붙은 조각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얼어붙어 눈을 감을 수도 없었고 동상 걸린 코와 귀가 툭툭 떨어져 나갔지만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순간은 베레지나 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다리가 끊어지자 공병들이 얼음물 속에 들어가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심장마비로 즉사하거나 물살에 떠내려갔습니다. 그 시체 위로 만들어진 다리를 건너기 위해 수만 명이 서로를 밟고 밀치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마차 바퀴에 깔려 으깨진 시체들,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려주세요! 를 외치는 병사들. 나폴레옹은 그 지옥 한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두꺼운 모피코트를 입고 따뜻한 마차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병사들이 폐하,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라고 울부짖으며 얼어 죽어갈 때 그는 눈을 감고 외면했습니다. 60만 명 중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겨우 2만 명 남짓이었습니다. 58만 명이 황제 한 사람의 오판 때문에 이름 모를 러시아 땅에 거름이 된 겁니다. 58만 명을 죽이고 폐산병이 되어 돌아온 황제.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죄책감에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달랐습니다. 지옥은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그의 광기는 아직 꺼지지 않았거든요.
러시아 원정의 대참패 후 나폴레옹은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 지중해의 작은 섬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하지만 권력의 맛을 본 맹수가 동물원에 얌전히 갇혀있을 수 있나요? 1815년 그는 섬을 탈출해 파리로 돌아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 여기서 연출됩니다. 프랑스 국왕 루이 18세가 보낸 토벌대가 나폴레옹을 막아섰을 때 나폴레옹은 홀로 걸어나가 자신의 코트를 활짝 젖히며 외칩니다. 너희들의 황제가 여기 있다! 나를 쏘고 싶다면 쏘아라! 그러자 총을 겨누고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총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황제 폐하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것이 나폴레옹이 가진 무시무시한 카리스마, 악마적인 매력이었죠. 그렇게 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시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이를 백일천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 유럽이 저 미친 개를 이번에는 확실히 죽여야 한다며 똘똘 뭉쳤습니다.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연합군을 결성했죠. 운명의 장소 벨기에의 워털루. 1815년 6월 18일. 전날 밤부터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신의 계시였을까요? 나폴레옹 전술의 핵심은 기동력과 대포였는데 땅이 진흙탕이 되어 대포를 이동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포탄을 쏴도 진흙에 박혀 터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전투가 시작됩니다. 나폴레옹은 예전에 그 날카로운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치질과 위경련에 시달려 말 위에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멍하니 전장을 바라보았고 부하들에게 무리한 정면 돌격 명령만 반복했습니다. 돌격해! 웰링턴을 밟아버려! 프랑스 최정예 부대인 제국 근위대가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며 영국군의 청탄바지가 되었습니다. 시체가 산을 이루고 핏물이 빗물과 섞여 강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미셸 대 장군이 이끄는 기병대가 무모하게 돌진하다 전멸했습니다. 오후 8시,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던 제국 근위대마저 등을 돌리고 도망치자 나폴레옹의 시대는 완전히 그리고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다시 포로가 됩니다. 영국은 이번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한 아프리카 옆의 망망대해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그를 보냅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황제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문이었습니다. 쥐가 들끓고 습기가 찬 낡은 집. 감시관 허드슨 로우는 나폴레옹을 보나파르트 장군이라고 부르며 황제 대우를 박탈했고 사사건건 그를 모욕했습니다. 한때 유럽을 호령하던 황제가 고작 식탁 예절이나 산책 시간을 가지고 간수와 말싸움을 하며 시들어갔습니다. 1821년 5월 5일, 거친 폭풍우가 섬을 뒤흔들던 날 나폴레옹은 쓸쓸히 눈을 감습니다. 그의 위장은 암세포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다량의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벽지의 녹색 안료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죠. 그의 마지막 유언은 단 3단어였습니다. 프랑스, 군대, 조세핀. 끝까지 조세핀을 찾았다니 로맨틱한가요? 아니요,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소유물들에 집착했던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상징하는 프랑스 군대, 그리고 끝내 온전히 가지지 못했던 여자.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불쌍한 수인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야망이 유럽을 불태우고 결국 초라한 섬에서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악몽은 2026년 오늘 우리 곁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죽어서 세인트 헬레나에 묻혔지만 그의 망령은 2026년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부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어보십시오. 실리콘밸리와 여의도에서 우리는 수많은 나폴레옹을 목격합니다. 우리가 인류를 구원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투자금을 쓸어 담는 AI 기업의 CEO들. 그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나폴레옹이 아우스터리츠에서 보였던 그 오만한 확신과 똑같습니다. 직원들을 소모품처럼 갈아넣으며 주말이 어디 있냐,
세상을 바꾸는데 라고 외치는 그들에게서 병사들을 동토의 땅에 버리고 온 나폴레옹의 비정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판은 또 어떻습니까? 나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상대방은 악어이다. 라고 외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 그들은 대중의 분노와 열등감을 자극해 권력을 잡습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국민의 혁명 열기를 자신의 황제 등극에 이용했듯이 말이죠. 그들에게 국민은 체스판의 폰일 뿐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계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의 투자시장은 2000년 전의 전쟁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는 공포심,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어 영끌을 하는 심리. 이것이 나폴레옹이 병사들에게 저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죽음뿐이다 라고 세뇌했던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상승장승리에 취해 리스크 관리 보급선을 무시하고 대박이라는 이름의 모스크바를 향해 무작정 진격하는 투자자들.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폭락장이라는 이름의 혹한기, 그리고 깡통계좌라는 잿더미뿐입니다. 심리학에는 나폴레옹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키 작은 남자의 열등감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도구로 쓰고 끊임없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현대인들의 병리적인 나르시시즘을 뜻합니다. SNS를 보십시오. 화려한 명품, 오마카세, 슈퍼카로 자신을 치장하며 나 이렇게 잘 살아 라고 과시하는 사진들. 그것은 1804년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나폴레옹이 썼던 황금 월계관의 디지털 버전일 뿐입니다. 나폴레옹의 역사는 우리에게 피 묻은 유언장을 통해 경고합니다. 멈출 때를 모르는 욕망은 반드시 파멸을 부른다. 그는 아우스터리츠의 영광에 취해 멈췄어야 했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강을 건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욕망이라는 전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파멸의 순간이 와서야 비로소 멈추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 하는 러시아 원정대가 꾸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원정의 끝에서 기다리는 것이 황금인지 아니면 얼어붙은 죽음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으나 끝내 자기 자신의 열등감은 정복하지 못했던 한 남자의 비극적인 모노드라마.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나폴레옹의 길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여러분, 역사책은 나폴레옹을 근대 유럽을 만든 영웅이라 칭송하고 경영학 서적은 그를 불세출의 전략가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 클리오와 함께 걷어본 그 화려한 금박 커튼 뒤의 진실은 어땠나요? 그곳엔 영웅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나를 무시하지 마! 라고 외치며 발버둥치던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잔인하게 나폴레옹의 치부를 들춰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작은 나폴레옹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아파트, 더 높은 직급. 그것들을 얻기 위해 우리는 때로 나의 소중한 일상을, 건강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전쟁터의 땔감으로 태워버립니다. SNS에 올리는 화려한 사진들, 그것이 나폴레옹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썼던 황금 월계관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 사진 뒤에 숨겨진 공허함과 불안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의 비극은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우스터리츠에서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왜냐하면 마음의 구멍은 외부의 성취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이기 때문입니다. 그 독을 채우려다 흘러넘친 피가 유럽을 적셨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안의 결핍을 마주하고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라는 맹수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울 속의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혹시 남한의 러시아 원정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지는 않나요? 그 길의 끝에 있는 것이 따뜻한 안식처인지 아니면 차가운 세인트 헬레나의 고독인지 냉정하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쓰지 않아도 될 왕관이라면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진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화려한 승자의 기록에 가려진 날 것 그대로의 인간 본성을 꿰뚫어보는 깨어있는 소수의 클럽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섬뜩한 통찰을 함께 나누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파멸의 러시아 원정을 떠나기 전에 이 브레이크를 선물하는 것이 그를 구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목격한 현대판 나폴레옹은 누구였나요? 혹은 내 안의 나폴레옹과 마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통찰을 남겨주세요. 역사의 여신인 제가 직접 읽고 말아맛 답글로 화답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미래의 예언서니까요. 지금까지 나폴레옹의 광기로 본 욕망의 세계사였습니다.